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재계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위원회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차단하고 일탈을 막겠다는 뜻인데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사내이사 4명과 사회이사 5명을 더해 총 9명. 내년에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해 해외 기업 CEO를 지낸 사회이사를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회이사로 구성된 거버넌스 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는지, 이사회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지 감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총수 일가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롯데그룹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법경영위원회 컴플라이언스 코미티를 구축해 변화된 사업 환경과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그룹과 계열사의 준법경영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SK와 CJ 역시 계열사별 준법 감시 기능을 맡는 별도 기구를 통해 혹시 모를 부정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내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영력과 가까운 인사를 사회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동자 측에서도 사회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권위적 리더십에 매달렸던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집단 지성을 통해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기름값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내릴 땐 거북이더니 오를 때는 LTE급입니다. 당분간은 오름세가 예상되는데요. 남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유국들의 감산합의 이행 움직임에 국제 유가가 $50 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42까지 밀리던 이후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도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72.58원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267.21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은 한 달 만에 50원 이상 올라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00선을, 경유 가격은 1,400선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2,100원에 육박하는 곳도 속속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내릴 때는 소고름이더니 오를 때는 초고속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유사들은 국내 휘발유 값의 60%에 달하는 세금이 가격 하락 체감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정제, 운송비용, 환율 등도 고려 사항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세계은행과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50 중반대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당분간 현재와 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운전자들의 물가 인상 체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대대적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대형 조선 3사가 내년 수주 목표를 올해와 비슷하게 잡을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수정한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 $95억 비슷하게 내년 수주 목표액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당초 올해 $195억 수주가 목표였지만 심각한 수준안으로 지난달 목표액을 절반 이하로 낮췄습니다. 수주 목표를 연초 $108억에서 $62억로 줄였던 대우조선해양도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내년 목표를 정할 전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목표치를 올해 목표였던 $53억보다 약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환테크족이 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의 관심을 끈 베네수엘라 윈도우 10 구매 소동도 이 환테크에서 비롯된 건데요.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인터넷 구매 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3일에서 24일 국내 누리꾼들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화폐 가치를 이용해 30만 원가량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제품을 약 4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구매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국적과 구매 지역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구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타 지역 접속 제한을 걸고 결제 화폐를 $달러로 변경하면서 이번 소동은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구매 행위에 대해 구매 취소와 환불을 통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폭락한 이집트 환율을 이용해 국내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하는 국내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테크의 경우 품질을 장담하기 어렵고 피해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구매자들이 중고 사이트를 통해 웃돈을 얹어 되팔고 있는데 이렇게 구매한 제품에 대해선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프로의 구매 및 판매를 자제해달라는 공지사항을 회원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환테크가 잘못 활용될 경우 국내외 유통 질서를 흐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서울시가 내년에 청년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동을 걸며 중단됐던 청년 수당을 다시 추진하기로 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나 주거공간 등 기존 정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 기업이나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선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직권 취소해 시행 한 달 만에 중단됐던 청년 수당도 다시 추진합니다. 대상자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와의 갈등에 대해 서울시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도 청년 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해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확대되는 상황과 그리고 또 지금 탄핵 이후의 전국에 비춰보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는 등 시행을 목표로 최대한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용법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또 이제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직권 취소를 둘러싼 양측의 법적 다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2라운드가 어떤 결론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최근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 중 맞벌이 또는 무주택일수록 외벌이 또는 유주택 신혼부부보다 아이가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를 제외하고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는 총 147만 2천 쌍입니다. 전체의 42.9%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는 42.6%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은 57.9%로 외벌이 부부 70.1%보다 낮았고 무주택 부부 중 자녀를 출산한 비중은 61.5%로 주택을 소유한 부부 68.4%보다 낮았습니다. 최순실 전국 탓에 이번 겨울 유통가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부터 백화점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성탄 특수를 누리는 등 소비가 조금씩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11월 들어 유통가는 최순실이란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11월 주말마다 집회 장소 인근인 백화점 본점을 중심으로 매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집회의 직접 영향을 받는 본점의 매출은 날이 갈수록 떨어졌고 겨울 정기 세일 매출도 6년 만에 전년보다 뒷걸음질 쳤습니다. 게다가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어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5.8로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내년에 뭐 경기가 안 좋아진다, 우리나라가 입지가 나빠진다,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심리적 위축도 줘요. 자꾸 모이고 떠들고 놀아야 또 돈도 쓰게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지금. 하지만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백화점 매출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부터 작년 대비 주말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경기 침체 탓에 기대하지 않았던 성탄 특수도 톡톡히 누렸습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탄핵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 우려했지만 백화점만 놓고 보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아직 혼란한 전국이 끝나지 않았고 경제 여건도 여전히 어려워 소비 심리 부활을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백화점 업계도 성탄절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박싱데이 등 또 다른 세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연말 손님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1인 청년 가구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최근 수년째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실린 전북대 문성만 교수의 1인 청년 가구의 소득과 소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인 남성 청년 가구 중 자영업 종사자 비율은 12.2%로 10년 전보다 4.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취업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청년들이 자영업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표적 배달 음식인 피자는 인기 외식 메뉴여서 이 피자 프랜차이즈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가운데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은 도미노 피자가 가장 많았고 또 창업 비용 부담은 피자헛이 제일 컸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피자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모두 6,000개가 넘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가맹점 연평균 매출액이 7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피자 알볼로와 피자헛 등이 뒤를 이었는데 대체로 매장 면적에 비례해 증가했습니다. 가맹점 수는 피자 스쿨이 822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구 피자, 피자마루, 미스터 피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창업 비용 부담이 가장 큰 곳은 피자헛으로 레스토랑형이 4억 6,652만 원이 들었고 이어 미스터 피자, 피자헛 배달형 도미노 피자 순이었습니다. 가맹점 한 곳을 새로 열기 위해서는 평균 1억 5,6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점이 영업 중 가맹본부에 내야 하는 로열티는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가 월 매출액의 6%였고 미스터 피자는 5%로 나타났습니다. 대리점 계약 기간은 피자헛이 5년으로 가장 길었고 다른 브랜드들은 대부분 1년에서 3년이었습니다. 자산 증가율은 피자 알볼로 가맹본부가 가장 좋았고 부채 비율은 오구 피자 가맹본부가 가장 낮아 안전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피자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주요 내용만 선별하여서 간략히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창업 시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직접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그 전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피자 업종의 프랜차이즈 비교 정보 조사 결과는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에 한 언론사에서 시중 5대 은행장에게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인터뷰하면서 가장 큰 위기 3가지를 뽑았습니다. 5대 은행장들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주택시장의 위축을 꼽았다고 합니다. 모두 금리와 관련이 깊은데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문제를 여러 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기업 부채 상황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빚에 허덕거리는 좀비 기업을 뜻하는 한계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몇 년 새 빚 갚기도 힘든 기업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죠. 자,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 대비 150%에 이릅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악성 부채도 많다고 하는데요. 2015년 3월 기준 기업 부채 2,347조 원 중에 한 개 기업의 부채가 21.2%인 5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개 기업이란 한마디로 빚으로 연명하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기업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을 뜻하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은행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져야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네, 500조의 빚을 진 기업들이 이자도 못 갚을 형편이라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되는 수준인데요. 자, 주로 어떤 기업들이 이렇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부 감사를 받는 전체 기업 중에서 14.7%인 3,278곳이 이런 한 개 기업이라고 합니다.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극심한 불황에 빠진 해운, 조선, 철강 산업에서 한 개 기업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운업은 2010년 8.8%에서 지난해 18.6%, 조선과 철강업도 한 개 기업 비중이 각각 6.2%에서 14.7%로 또 4.6%에서 12.3%로 크게 늘었습니다. 30대 그룹들 가운데서도 이 좀비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13개나 됐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지금 기업이 정말 위기 상황인 겁니다. 네, 3,000개가 넘는 좀비 기업이 500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다니까 정말 숫자만 봐도 아찔합니다. 자, 이 좀비 기업들은 스스로뿐만 아니라 또 주변 기업들까지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좀비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덤핑을 한다든지 협력업체들에게 제대로 대금을 치르지 않아서 피해를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한 개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많아진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뭔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급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들 기업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단군일에 가장 낮다는 금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해줬기 때문이죠. 사실 은행권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했다면 한 개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지금 우리 경제의 큰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네, 금리가 낮다고 해도 이런 위험한 기업에 왜 그동안 대출을 계속 해줬을까요? 이미 구조조정을 단행했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해운, 조선업은 국책은행들이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예로 살펴보면요. 대우그룹이 몰락하고 그 부실 채권을 떠안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데요. 사실상 국책은행 소유의 회사인 겁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은 이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기보다는 막대하게 특혜 대출을 해줘서 더 부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7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도 최근 2년 동안 5조 원의 적자를 낸 겁니다. 네, 이런 배경에는 낙하산 인사의 영향도 크다고 하죠. 정부 출신,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고위직에 앉으면서 제대로 된 기업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진은 대부분 정부의 낙하산이었고요. 재무 최고 책임자는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부실의 책임이 정부 또 국책은행에 있는 건데요. 대우조선이 2008년 이후 임명한 사회이사 18명 가운데 12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당수 부실 대기업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08년 이후 워크아웃 기업 39곳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국책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구조조정에 나서는 시점이 2.5년 가까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국책은행들이 오히려 사적 이익을 챙기기가 바빴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 개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러면 결국 대규모 실업 사태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이 됐죠. 얼마 전 소개를 해드렸듯이 그 여파로 조선업 중심 도시들은 지금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 기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일반 국민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 개 가구에 이어서 한 개 기업까지 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공포까지 퍼져 있는데요. 과장된 공포로 임시 방편에 치중하기보다는 현재 위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한 개 기업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